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합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기가 공터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좀 놀았고, 옛날에는 여기 물 흘러가던 수로가 요만하게 쫙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또 없어졌네. 진짜 그때는 여기 굉장히 진짜 넓었는데 오늘은 안 넓어 보이네. 삶의 터전이었던 골목길. 이곳에서 청년은 가장의 무게와 책임을 두 어깨에 홀로 짊어졌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의 발길에 가족의 생계를 실어 나르던 시절, 그의 나이 22이었습니다. 바람이 지나는 청춘이라는 푸른 들판, 푸른 이삭들이 출렁이는 인생길은 언뜻 평화로워 보이지만 시간의 밑바닥에는 비바람에 쓰러진 이 사람의 계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인생이 있겠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막막할 때 어린 동생들하고 살아오면서 또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슴 시린 막막함이 켜켜이 쌓인 이 사람이 밟아온 인생이라는 들판. 어쩌면 바람 때문에 아름다웠고 시련 덕분에 더욱 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54세의 나이로 새롭게 창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 이 사람이 피운 인생꽃도 흔들렸지만 그는 망설이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어떤 걸 도달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뭐 정점이다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란 끝이 아니라 뭐 인생 살아가는 그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흙을 털어 일어났고 길이 없으면 스스로 길을 내었던 정영재의 My Way. 처음 만났을 때 그 정영재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희는 할인 없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것보다 그 반대였어요. 그리고 호기심도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광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라톤에 미쳐 있듯이 달려가시는 그런 광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지냈냐, 뭐 어떻게 지내냐 이런 거. 다른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꾸준히 지금 6년, 7년째. 이분은 한국의 황소 같은 우직한 분입니다. 시작은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끝에 놓인 목적지 역시 건강이었죠. 정 회장은 시작과 끝, 건강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쉽고 삶에 가깝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우직한 고집으로 걸어온 길 위에서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낸 정영재 회장. 이제 인간이 뭐 존중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건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그 정점이 이제 건강이다. 저는 이제 그 우리 회사의 제품 만드는 성향은 이제 효과가 빠르고 그다음에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기 어려우면 못 하잖아요. 자면서 쉽게 누구나 건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저희 제품을 쓰고 좋아져서 저희한테 선물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고객분들이 주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객들의 정성 어린 마음들은 가장 가치 있는 훈장이자 그의 또 다른 자부심이 됩니다. 저도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 이 유니폼을 받으니까 어떤 선물보다도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고객분 한 분이 축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허리라든지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생활하시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학생이 제 그림을 그려줬는데 본 얼굴보다는 그림을 훨씬 잘 그린 것 같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61년생입니다. 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도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 인도네시아 쪽인데 그 인도네시아 직원들하고 뭐 고객들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고 막 이래갖고 손녀가 요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어렵게 컸기 때문에 그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침대를 쓰고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더 건강에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이런 고객분들이 호응을 해줬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죠. 어떤 선물보다도.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쪽은 인도네시아, 그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지금 일본도 좀 진행하고 있고. 올해 한 4, 5개국 정도는 더 진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중동 쪽도 지금 계속해서 상담하고 있거든요. 기술 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이곳엔 그의 품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때요? 요즘 만들어진 제품이 온도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다들 그 적합 기준에 지금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만족도를 느껴야 되니까 아무래도 품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고 계십니다. 수없이 부딪히며 간절하게 매달렸던 세월. 뜨거운 열정의 시간들은 그의 손끝을 거쳐 눈부신 결실로 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그 지압 침대 핵심 브레인인 그 사람이 여기 누웠을 때 수직으로 처음엔 여기 한 줄이었거든요. 제가 하면서 이제 두 줄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특허도 또 다시 추가로 또 내면서 왜냐하면은 한방에서 얘기하는 족태양 방광경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두 줄이 있거든요. 한 줄이 아니고. 네, 경락이. 이 제품 팔 사람은 세계적으로 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나밖에 없냐? 제품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관리나 이런 것을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더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이 중요한 거죠. 지난했던 시간 속에서 그가 온몸으로 배운 건 정직하게 흘린 땀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4만 명이 20분 만에 그 신청 완료가 돼갖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땀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는 여전히 현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마라톤 대회에 그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우리 그 관절, 그 다음에 근육에 바르는 화장품 모든 선수들한테 우리가 휴대용 2개씩 그 지원을 했거든요. 운동을 하면 근육은 좋아지는데 관절은 사실 무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무료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드린 거죠.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마라톤 영웅 이봉주 씨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것처럼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 많이 회복됐고요. 정말 아팠을 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했던 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관계가 무량합니다. 우리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아, 두 분이요? 하고 지금은 지난번에 보니까 12km도 막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전부 다 그 이봉주 선수의 어떤 극복한 그 위대한 정신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칭찬하고 그랬습니다. 근육 긴장 이상증으로 오랜 토병 생활을 이어온 이봉주 씨. 매일 절망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던 순간 그를 지킨 건 사람들의 응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런 몸으로 살아야 되나? 그 걱정도 되고 그래서 막 뭐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다 쫓아다니고 안 해본 게 없죠.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죠? 사실 뭐 우리 몸이라는 게 네. 완치는 없고 예. 이제 관리죠, 관리.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여러 번 했지만은 신경 쓰고 관리할 때는 살이 빠졌다가 또 관리 안 하면 또 살이 찌고 뭐 이렇듯이. 그러니까 지금 몸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절망이라는 늪에서 건져 올린 한 줄기 희망.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희망을 선물한 그의 응원과 우직한 고집은 사실 아주 오래전 네, 안녕하세요. 시린 겨울 같았던 날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새 참 볼펜 종류가 많아졌네. 뭐 혹시 뭐 찾으신 거 있으신가요? 예, 뭐 찾는 게 있다기보다 네. 와보니까 네.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아하, 그러시구나. 예. 예, 옛날에 뭐 문방구를 하셨는가요? 예, 제가 예. 82년도에 아. 제가 학교 앞 문방구를 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네네네. 요거는 지금 가격 어떻게 해요? 요즘 400원 합니다. 400원. 예. 저희가 할 때는 이게 몇십 원 아닌 것 같은데 한 2, 30원. 저는 사실 이렇게 네. 문방구 하면서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는 게 좀 뭔가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동생들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좀 기다리라 하고 나는 이제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도 많이 가고. 아, 받으세요. 어떡하고. 아, 그래, 고마워. 달라진 듯 어쩌면 그대로인 풍경들. 진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10원짜리 한 개 들고 옵니다. 옛날에 10원짜리 한 개도 카라멜 같은 거 10개 10원 했거든. 얘네들이 들고 가게 안을 30분, 1시간을 돌아요. 왜냐하면 돈이 귀할 때잖아. 이 10원 최고로 잘 쓰기 위해서. 그러면 그 개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30분, 1시간을 10원짜리 쓰는 거를 그걸 기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어른이든 애든
내가 이제 속마음이 진심이면은 물건을 중간에 두고 서로가 마음이 통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사업을 문구점을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었죠. 저희도 이제 학교 앞에 집이 있었는데 이제 상가는 아니고 가정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 갖고 그래서 문방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밑에 동생하고는 7살 차이, 그 다음에 10살, 12살 띠동갑이지 막내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제 어쨌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잘 키워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뭐 초봉이 한 10만 원 정도 될 때 저는 이제 한 4, 5개월 지나면서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었어요. 한 4, 5년 전까지 살았어요. 그럼 가게는 보셨겠네. 또 이거는 이제 봤죠. 다음에는 제가 와서 소주 한 잔 같이 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예.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두 가지 장사를 하면서 배운 게 저희가 이제 그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비메이커 이렇게 도매로 받거든요. 사장님 이거 500원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이러니까 내보고 정 사장 값은 500원 못 깎아주고 내가 밥은 2,000원짜리 살 수 있다. 장사하는 사람은 마진으로 먹고 사는데 마진을 깎아주면은 그 자기네들이 수입이 날아가니까 식사 대접하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때 나는 그분이 내 장사하는데 어떤 대학교 교수보다도 좀 괜찮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격을 깎아주기보다는 벌은 돈을 가지고 차라리 대접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도 대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방구 하는 데가 한 6군데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고 한 2달쯤 되니까 그 5군데가 깎아 파는 거예요. 30%를. 학용품이 마진이 30%인데 그 30%를 깎아 팔면 남는 게 없잖아요. 아니 사장님 전부 다 우리 여기 와서 사장님한테 물건 가져가는데 그 30% 깎아 팔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대답을 못 하셔. 못 하시다가 내가 우연히 혹시 사장님 이거 서울 가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딱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대답하기 난감하잖아. 영업 비밀인데 동대문에 창신동 골목이 거기가 문구 도매 골목이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서 사니까 50%예요. 기본이 막. 이제 같이 30% 깎아 파는 거죠. 그럼 나는 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안 남잖아. 그 사람들 한 3, 4개월 되니까 문 다 닫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다시 안 깎아 팔죠. 다 문 닫았는데 옛날 말이 틀린 게 아닌 게 전화위복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건 발전이 안 돼. 그걸 극복하면은 10년 걸릴 걸 1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게. 세월은 참 빠르게도 흘러갑니다. 손틈 사이로 흐르는 시간을 붙잡고 쉬지 않고 달려온 날들. 도닥이던 손길 한 번 없이 내달려라 스스로를 다그쳤던 시간. 돌아보면 아직 여기 새파랗던 건물이 날들이 그대로네. 아지랑이처럼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합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기가 공터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좀 놀았고 옛날에는 여기 물 흘러가던 수로가 요만하게 쫙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또 없어졌네. 진짜 그때는 여기 굉장히 진짜 넓었는데
오늘은 안 넓어 보이네. 삶의 터전이었던 골목길. 이곳에서 청년은 가장의 무게와 책임을 두 어깨에 홀로 짊어졌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의 발길에 가족의 생계를 실어 나르던 시절, 그의 나이 22이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었고, 나중에 제가 여기에서 문방구를 해서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동네 여기로 들어가는 입구라서 여기가 거의 중심이었어요. 원래 이제 가정집이 여기 있었고, 이쪽으로 이제 내가 또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어내서 여기다가 문을 달아서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제가 22살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그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문방구를 시작을 했죠. 해가 저물 때면 탄광의 까만 먼지, 냄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던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 삶의 거울이자 가장 거대한 스승이셨습니다. 나무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께 배운 부지런함. 쉼없이 몸을 움직이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숱한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지런하셨고, 대부분은 이제 그냥 광산 일만 해도 되는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또 농사를 또 같이 지으면서 또 광산 일도 하시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일하기 싫어서, 왜냐하면은 손수 집을 이렇게 매일 짓는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뭐 이럴 때 이제 나를 데리고 일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가 좀 야속했죠. 뭐 다른 집은 그냥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집에 그냥 사는데, 우리는 이제 조그마한 집을 사서 또 집을 딱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서 또 흙을 또 파가지고 와서 짚을 썰어서 그걸 전부 다 손수 혼자서 하시거든요. 그거 하지 않으려고 이러려 그 새마을 운동 나가면은 밤늦게 들어오면은 막 이제 때릴 듯이 하시다가, 넌 다음번에도 도망가면은 그때는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 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놈 저거 일복이 없다. 뭐 옛날 아버지들 다 엄격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마음속으로는 여렸던 것 같아요. 빛 한 줄기의 의지에 더 깊은 암흑으로 들어가면서도 가족의 얼굴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셨을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의 고된 하루를 온종일 까만 밤이 지속되는 막장에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도 1년 넘게 광업소, 소위 얘기하는 막장 들어가서 탄을 캐고 그런 일을 1년 넘게 했어요. 그때 21살, 22살 요럴 때. 그래서 야간할 때는 이제 밤 10시에 들어가서 아침 8시에 나오거든요. 문방구 하면서도 이제 방학 때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없으니까 또 방학 때도 잠깐 일들도 좀 하고. 청년은 가장이 된 후 아버지처럼 광부가 됐습니다. 추억이라고 웃으며 말하기엔 매일이 고달프고 나날이 버거웠던 하루의 연속. 이게 핸들이거든. 이거는 3톤 광자 큰 거네. 얼마 만에 이 갱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82년도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니까
지금 44년? 오래됐네요. 이게 바퀴가 탈선될 수 있거든요. 탈선되면은 여러 명이서 이제 나무 이런 거 옆 밑에 넣고 어깨로 막 이렇게 해갖고 이거 들어 올려갖고 맞추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요런 게 희미하게 이제 탄인데 까만 게. 요게 이제 오리지널 석탄이에요. 한번 다르죠, 돌하고는. 네. 이제 사람이 처음 들어오면은 여기에 타갖고, 왜냐하면 굉장히 멀거든요. 뭐 1km, 2km씩 뭐 이렇게 이제 걸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기에 타고 쫙 들어갑니다. 그에겐 선택이 아닌 의무였던 일. 저도 이제 가장이 되고 나니까, 아, 나도 이제 광부가 되는구나. 그때 당시는 어떤 희망이라기보다 주어진 일, 내 앞에 있는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나도 동생들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를 대신해 짊어진 가장의 무게는 책임감이 되어 22 청년의 마음에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일종의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 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는 갱도. 그는 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야간에 우리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 새 철모를 쓰고 들어갔었는데 그 떨어지니까 나무 큰 이런 나무를 쳐갖고 머리에 맞고 저는 이제 바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그 자리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2차 바위가 떨어져서 이 사람 또 그날 또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때 보니까 새 건데 절반이 이렇게 쫙 깨졌어요. 그래서 철모를 안 썼으면 죽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아요. 사업할 때도 운이 좋고 그래서 뭐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고 사실 광산에 막장에 다닐 때만큼 육체적으로 힘든 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한 얼마 정도 버세요? 그러니까 N분류로 나눠서 좀 적게 벌 때는 하루에 뭐 한 10,000원 정도 못 벌 때도 있고 정말 많이 버는 날은 뭐 20,000원, 뭐 25,000원, 한 30,000원 뭐 그렇게 버는 날도 있죠. 오늘 많이 캤어요. 그게 기쁜 거죠. 즐거운 거예요. 아, 오늘 돈 많이 벌었다. 네?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그런 시절이 나름대로 또 그때는 그게 또 행복한 그런 순간도 있었죠. 못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고 10,000원 벌 거를 오늘 30,000원 벌었다? 그게 굉장히 큰 행복인 거죠. 여기서부터 막았네요. 진짜 옛날 생각이 나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그때보다는 괜찮지 않느냐. 나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뭐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탄광에 일하시는 분들을 막장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했거든요. 미세먼지가 폐를 들어가서 뭐 지금 오래 하신 분들은 진폐 환자, 규폐 환자 뭐 이런 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운명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곤 합니다. 나는 뭐 짧게 한 1년 몇 개월밖에 안 했지만 내가 낳은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고생 안 시키겠다.
20년 넘게 이제 광산일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살으셨죠. 축구 시합을 하러 갔다 왔는데 오후 3시에 집에 오니까 전보가 왔어요. 아버님 사망했다고. 밤에 내가 배웅을 해드렸는데 그때 자전거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셨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오시다가 이제 그 한 4~5m 되는데 그 떨어지셨어요. 그래 갖고 뇌를 다치셔갖고 결국은 입원하시고 한 달 조금 되셨나 그래 돌아가셨어요. 소리 없이 찾아온 시린 겨울의 시작. 멈춰버린 아버지의 세월. 그 위로 날아든 서슬퍼런 운명의 소용돌이. 버텨내야만 했던 가혹한 현실. 쌀에게 넣은 것 같아. 야, 진짜 옛날에도 참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숨죽여 삼켜낸 눈물. 소리 한 번 내보지 못한 채 공기 속으로 흩어진 슬픔. 핏줄이 서도록 움켜진 채 원망조차 할 수 없었던 이름.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닿지 못한 아픔을 마음에 묻고 세상에 던진 나 자신과의 약속. 어떠한 경우에도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 아버님 장사 지내면서 이제 그 하관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 나도 언젠가는 아버지 따라 죽지 않겠습니까? 너무 서로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나는 오늘 이후로 울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울지 않겠다.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뼛속까지 시린 계절을 끝내기 위해 그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 그 속에서도 내일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환영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다. 까까머리 시절 좁은 골목을 온종일 뛰놀며 눈만 마주쳐도 웃음꽃이 피어났던 추억담. 옛날에는 요만한 부엌 하나, 방 하나가 이제 사택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부모님들끼리도 친하고, 그래서 이제 안에서 막 장난치고 레슬링도 하고 뭐. 맨날 싸워. 네. 그치, 맨날 네가 이기나 내가 어. 이기나. 정도 있어요. 정이 있어서 우리 맨날 싸우고 이래도 또 같이 막 이래 어울려가지고 놀고 남달랐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지 않았나 싶네요. 정교 부회장. 정교 부회장이야. 반장만 한 게 아니라 정교 부회장. 5학년 때까지는 원부가 항상 1등 했고 내가 2등 해서
그래서 내가 6학년 때 내가 이거 졸업하기 전에 한 번 더 이겨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가 6학년 때 내가 전교 1등 했지 내가. 몇 번을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는 이야기. 부끄러울 것도 감출 것도 없는 고향 친구들. 너 어떻게 살아서라고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라고요.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더라고요. 완전히 너무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가족이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힘든 것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이렇지만 그 지난 시절의 가정들이 막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기도 참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더 이상의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어릴 때 그 감추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친구들을 다 두루두루 이렇게 잘 감싸고 챙기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아 그렇게 뭐 싸우고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어릴 때 뭐 장난치거나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좋은 친구로 남고 싶어요. 지금도. 고향을 떠난 청년은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생의 봄이 찾아온 듯 했죠. 건강하고 관련된 사업을 한 것은 이제 88년도부터 했거든요.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그런 업을 시작을 해서 한 병에 9,000원 했거든요. 그 굉장히 싼 거는 아니죠. 직원들이 하루에 한 개를 못 팔아요. 그 한 서너 명 됐는데 이웃집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키가 조그마한 아주머니 한 분이 그분이 와서 막 10개도 팔고 15개도 팔고 20개도 팔고 막 잘 파는 거예요. 다른 못 파는 사람까지 잘 팔게 되면서 내가 이제 대리점을 6개를 만들었어요. 3년 만에 성공했어요. 91년도에 내가 한 3억 정도, 월 3억 정도 팔고 92년도에 한 6억씩 팔았거든. 세계적인 기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이제 30대부터 가졌어요. 그래서 기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열정이 불꽃이 꺼진 자리. 그는 또다시 인생의 막장 앞에 섰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그가 짊어져야만 했죠. 대구에 내려와서 진짜 단칸방에 애들 유치원 다니고 또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애들 데리고 사골세 1년 사골세 100만 원짜리 거기에서 여기 한 2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빌라가 다 들어서 갖고 사업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애들 한창 클 때 잘 못해서 97년도 빚이 6억을 졌으니까 이제 서울에 계신 분이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이제 그분이 어음을 자기 개인 빚을 위해서 깡을 해갖고 한 10억 이상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3년 만에 내가 그 영업사원 조직 한 500명 있었는데 그 조직 다 까먹고 부도가 났습니다. 마치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1년, 2년 가고 3년, 4년 나를 믿지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망을 좀 했을 거예요, 나를. 한 줄기의 빛도 허락되지 않았던 어둠 속에서도
그는 믿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한 적이 없었죠. 아, 이 집 같네. 예, 왜냐하면 계단이 밖에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계단이, 철제 계단이 밖으로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1층으로 들어가면은 구조상은 이 집 같아. 예. 여기서 위험하게 애들이 이제 철제 난간을 타고 이제 올라가고 할 때 가슴이 좀 아팠죠. 애들한테 미안하고. 우리 집사람이 정말 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되니까 딱 한 번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 그때 비싼 옷 사입으라고 할 때 비싼 옷 사입을 걸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사입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씨, 신랑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알았나? 내가 얼마나 더 일을 해야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왜? 돈이 이제 없어졌을 뿐이지. 나는 아직 건강하게 내 몸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다시 노력하면은 또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또 지금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내 나이에도.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일부는 빌라가 들어서고 저 집은 그대로 있는 거야. 단단한 믿음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고 마침내 출구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내가 옛날에 잘했으니까 그 공장을 접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네 대리점을 하라 그래서 제품으로 해주면은 내가 나중에 갚겠다 이래 됐어요. 사무실 보증금 걸어서 이제 해줬는데 시장이 생각만큼 빨리 안 살아나서 한 번에 매출을 2배, 3배를 어떻게 올리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9시 뉴스를 딱 보는데 행사를 하는데 그 10만 원당 상품권, 추천권을 하나 주는데 1등 상품이 벤츠가 걸렸어요. 1억짜리. 근데 그 할머니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혹시나 하고 제품을 250만 원어치를 샀다는 거예요. 700만 장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 행사 기간에. 벤츠는 살 돈이 없고 내가 마티즈를 하나 샀어요. 그 우리가 5천만 원 팔던 그 조직이 1억 6천 팔고 그 다음 달에 2억 4천 팔았지. 그 2달에 4억 팔았지. 그때부터 이제 그 승승가도를 이제 달리면서 의료기 쪽에 이제 손을 대게 됐죠.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안 좋을 수 있지만 내 인생에 더 크게 될 수 있는 아주 탄탄한 밑바탕이 된 건 사실이에요. 지나치는 모든 순간에서 인생을 배우는 정영재 회장. 그 시간이 쌓여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수많은 계절을 거쳐 나만의 봄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때때로 나의 봄은 누군가의 시린 겨울을 깨우기도 합니다. 역시 이곳은 오면은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상화 시인의 고택인데요. 잘 알다시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쓴, 그래서 이곳에서 마지막 시인 서러운 해조를 쓰시고 정말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모신 곳인데 이제 한 번씩 와서 보면은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역시 황량한 들녘에서 애타게 봄을 찾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업이 망하면은 들을 뺏겨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사업가는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곳에 오면 또 그런 생각이 훨씬 더 강렬하게 듭니다. 이제 봄처럼 생각하죠. 항상 지금 새로운 씨를 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공의 최정점은 없는 거거든요. 정 회장의 들녘엔 매일 씨앗이 심어집니다. 어떤 꽃이 피어날지,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설사 싹을 틔우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잘 될 때도 중요하지만 안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걸 극복하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봄을 빼앗긴 적이 있지만은 봄을 찾았잖아요. 정신을 차려서 성공하겠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은 반드시 회복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희 같은 후손들이 지금 마음 놓고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봄은 찾아오기에. 시린 겨울을 건너 만개의 계절로 가는 정영재 회장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